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사실 전부터 사연을 올릴까 말까 몇 달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속이 시원해서 밥이 잘 넘어가거든요. 이 기분을 혼자만 간직하기엔 좀 아까워서 용기 내서 보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침성이 좋았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모르는 애가 혼자 있으면 제가 먼저 가서 같이 놀래 하고 말을 걸었고,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꾸벅꾸벅 인사를 잘해서 해바라기 같은 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죠. 반에서 누가 외톨이로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질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가서 말을 걸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어울릴 수 있게 끼워주고, 그게 저한텐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셨어요. 아버지가 새벽부터 꽃시장 다녀오시면 어머니가 꽃을 손질하시고 포장하셨죠. 사실 가게는 작았거든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꽃 필요하면 꼭 우리 집에 오셔서 먹고 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녁이면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그게 저희 집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셨어요. 새벽마다 무거운 꽃냥동이를 나르시다 보니 허리가 못 버틴 거죠. 수술까지 하셨지만 회복은 더뎠고 일을 할 수가 없으시니 결국 꽃집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보증금 빼서 수술비 내고 나니 남는 게 별로 없었죠. 집안 형편이 순식간에 기울었고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온종일 계단이랑 복도를 쓸고 오시는데 어머니 손이 갈라져 있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학은 포기했어요. 솔직히 가고 싶었죠. 친구들이 원서 쓰는 걸 보면 부럽기도 했고요. 근데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셔서 남의 집 계단을 쓰시는데 저까지 등록금 내달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화장품 로드숍 매장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제 적성과 맞는 일이었어요. 적당히 대화도 걸고 도움도 주고 제가 직접 써본 걸 솔직하게 추천했어요. 그게 통했는지 단골이 금방 붙었고 매출도 잘 올려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니저로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매장에서 일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었고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틈틈이 이력서를 넣었는데 운 좋게 중견 화장품 유통회사에 합격한 거예요. 사무직은 처음이라 서류 작업이나 메일 쓰는 것도 서툴렀지만 그래도 적응을 빨리 하려고 노력했어요. 거래처 전화 응대도 도맡고 신입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고요. 새로 들어오는 신입들한테는 밥도 사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사수로서 친절히 하나하나 알려주려고 노력했어요. 매사에 진심을 다해서요. 월급날에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는 게 낙이라서 그런 재미로 버텼던 것 같아요. 회사에 자리를 잡고 한 3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순간 팀 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팀 단톡방에 제가 빠져 있는 걸 뒤늦게 발견했는데 실수인가?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도 다 같이 나가던 사람들이 슬슬 저만 빼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가요 하면 우리 오늘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 하면서 쓱 피하는 거예요. 회의 때 의견을 내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반응도 없었고요. 한 번은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끝나고 나서 아무도 코멘트를 안 하더라고요. 부장님만 수고했다며 한마디 하시고 넘어갔는데 그 뒤에 누군가 속삭이듯이 역시 부장님 애완견 하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뭔가 싶어서 휙 돌아봤는데 다들 제 눈을 피하고 있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팀 내 고참 여직원 둘이 뒤에서 저를 욕하면서 따돌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유가 어이없었어요. 부장님이 저한테 칭찬을 자주 하셨다는 거였죠. 그것도 단순히 보고서 잘 쓴다, 거래처 응대가 좋다 이런 식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아부를 잘해서 칭찬받는 걸로 보였던 겁니다. 쟤는 위에 잘 보여서 올라간 거야. 맨날 부장님한테 붙어 다니더라. 이런 말이 뒤에서 돌고 있었다는 걸 저는 한참 후에야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들었어요. 대놓고 욕을 하거나 면전에서 티를 내면 차라리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은근히 배제하는 방식이었죠.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제가 다가가면 대화가 뚝 끊기고 저만 없는 점심 모임이 있고 업무 공유 메일에서 제 이름만 빠져 있고 몇 달을 그렇게 버텼어요. 밝고 사교적이라는 소리를 듣던 제가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이 두려웠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소리 안 나게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점심시간에 혼자 계단 구석에 앉아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위층에서 제 이름이 들려오더라고요. 걔 또 부장님한테 따로 보고서 들고 갔대. 진짜 역겹다. 하는 소리 말이에요. 그래도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한테 월급을 보내드려야 하고 여기서 나가면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고졸의 저를 받아준 곳이니까 이악 물고 버텼죠. 그러다 보니 저를 따돌리는 중심에 있던 고참 하나가 퇴사를 했고 그 뒤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거죠. 그 무렵에 팀에 신입이 하나 들어왔어요. 수빈이라는 이름의 친구였는데 첫날부터 눈치를 살피면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점심시간에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고 있는 뒷모습을 봤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과 몇 달 전 계단 구석에서 혼자 김밥을 먹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수빈 씨, 밥 같이 먹을래요? 수빈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정말요? 괜찮으세요? 하고 되묻더라고요. 그 말투가 왜 그렇게 짠했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같이 밥도 먹고 업무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붙잡고 일일이 알려줬어요. 저도 처음에 헤맸던 것들을 미리 가르쳐줬죠. 수빈이가 실수를 해도 제가 먼저 수습해주면서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고 다독여줬고요.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었거든요. 나처럼 힘든 사람이 눈에 보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자. 내가 그 시간을 겪었으니까 누군가한테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그게 제가 직장 내 따돌림을 겪고 나서 얻은 거였죠.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어느새 30 초반이 되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연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일하느라 바빴고 사람을 새로 만난다는 게 피곤하기도 했거든요.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하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 하나가 끝없이 매달리는 거예요. 야, 너 맨날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해? 연애를 해야 힘이 난다니까? 사람은 사람한테서 에너지를 받는 거야. 난 지금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잠이 필요해. 아이 그러지 말고 내 지인 중에 괜찮은 사람 있거든? 한 번만 나가봐. 밥 한 끼 먹는 거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줄을 그러니까 결국 못 이기는 척 나갔어요. 상대는 제 친구의 지인이었고 중식 레스토랑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갔더니 구석자리에 앉아서 물만 홀짝이고 있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딱 봤을 때 인상은 나쁘지 않은데 다소 내향적으로 보이긴 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먼저 오셨네요? 하고 밝게 인사했더니 고개만 까딱하면서 네 하고 끝이었죠. 뭘 물어봐도 한두 마디로 끝나고 제가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메뉴를 고를 때도 제가 뭐 드실래요? 하면 아무거나요 하고 제가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하면
네 하고 대화라고 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무례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왔거든요. 눈은 못 마주치면서도 제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뭔가 필요해 보이면 본인이 일어나서 가져와주고 서투르지만 나름대로 제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다음에 또 만나야지 하는 생각까진 아니었어요. 이성적으로 끌린다는 느낌은 딱히 없었거든요. 친구한테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아 하고 끝내려고 했죠.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거절을 했는데 다행히 친구도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다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 사람도 사정이 좀 있어. 일하는 데서 선배한테 되게 심하게 시달리고 있대. 부당하게 자기 일을 떠넘기고 잘한 것도 자기 공으로 가져가고. 근데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혼자 다 삼키고 있는 것 같더라. 연애라도 하면 기운날 것 같아서 널 소개해줬던 건데 아직 때가 아닌가 보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의실에서 무시당하고 점심에 혼자 밥 먹고 계단 구석에서 울었던 제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란 생각에 갑자기 측은지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밥 같이 먹을래요? 별거 아닌 한마디를 보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답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짧은 답장을 보는데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서투르지만 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무심코 한 말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만나면 그 얘기를 꺼내곤 했거든요. 한 번은 지나가다가 저 가게 분위기 좋아 보이네요 했던 걸 기억하고 있다가 쉬는 날에 미리 예약까지 해놓고 저를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가고 싶다 했잖아요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요. 또 한 번은 제가 추운 날 손이 시리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주머니에서 핫팩을 2개 꺼내서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아까 지나가다 생각나서 샀어요. 그러면서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은 적은데 귀는 활짝 열려있는 그런 사람. 물론 연민에서 시작한 감정이었다는 걸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측은함이 관심이 되고 관심이 정이 되고 정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보고 싶어지는 거니까요. 처음 사귀자는 말도 제가 먼저 못했어요. 우리 그냥 만나볼까요? 했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좋습니다 한 게 기억나네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내성적이고 표현이 서투른 그 사람을 제 세계로 천천히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 모임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극구 사양하더라고요. 사람 많은 데 가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 안 돼. 내가 옆에 있을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게 반쯤 끌다시피 데려갔는데 첫날은 정말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친구들이 뭐 드실래요? 물어보면 네, 아무거나요. 이것만 반복하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초면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때마다 제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끼워줬어요. 대화 물꼬를 터주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슬쩍 화제를 돌려주고. 그렇게 2~3번 모임에 같이 갔더니 남자친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사람들 이야기에 그거 저도 먹어봤는데요 하면서 끼어들기도 하고 친구들이 재밌어하면 쑥스러워하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번지더라고요. 한 번은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오늘 좀 잘한 것 같지 않아? 하면서 살짝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그쯤부터 직장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늘 선배한테 눌려서 자기 의견을 못 내던 사람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실력은 있는 사람이었는데 적극성까지 갖추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말 그대로 다시 피어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하나같이 완전 달라졌다, 너 만나고 사람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이 사람이 나로 인해 웃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도 큰 힘이 됐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녁 먹고 산책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자기와 함께 있는 내 모습이 좋아. 프로포즈라고 하기엔 너무 투박했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았죠. 화려한 이벤트 같은 건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 집안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뜻밖에도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비씨 어머니를 그때 처음 뵀는데 식탁에 딱 앉아서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뭐하는 집딸이야? 인사도 제대로 받기 전에 집안 배경부터 물으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제 대답을 들은 시모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니 하고 코웃음 비슷한 소리를 내셨죠. 그게 어머니의 첫인상이었어요. 시모는 목소리가 크고 말이 거친 분이셨어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사정 같은 건 아예 고려를 안 하시는 스타일이었고요. 식사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밥 더하라, 물 갖다 놔라 등 명령조로 갖은 심부름을 시키는데 충격적인 건 남자친구가 아무 저항 없이 고분고분 따르는 거예요. 밖에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던 사람이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식사 내내 시모가 뭐라 하시면 네 엄마,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다 못해 대화를 시도하면 시모는 이 한마디로 잘라버리셨어요. 나는 아들한테 물어본 거야.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내성적이고 위축돼 있었던 게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이 집안이 그렇게 만든 거였다는 걸요. 시모는 아들이 무조건 순종하길 바라는 사람이었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네가 감히 엄마한테? 하면서 눌러버리셨어요. 시누이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었고 집안 전체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구조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모의 간섭은 끝이 없었어요. 예식장을 여기로 하자고 하면 거긴 안 돼, 내가 아는 데가 있어 하시고, 예단 품목을 정하면 이게 뭐야, 우리 집안은 이 정도는 해야지 하시고, 신혼집을 알아보면 시댁 가까운 데로 해야지 하시고, 하나를 정할 때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면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그 애 말만 듣고 엄마 말은 안 듣냐? 소리를 지르셨고, 한 번은 결혼 반지를 맞추는 날 시모가 굳이 따라오겠다고 하셔서 모시고 갔다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매장에서 난리를 치신 적도 있어요. 주변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데 창피해서 땅이라도 꺼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솔직히 자기 집안 생각하면 결혼이 겁나. 결혼해서도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면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 말에 남자친구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당신 만나고 달라졌잖아. 이젠 엄마한테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게. 내가 자기 지킬 테니까 믿어줘. 그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이 사람이라면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결혼을 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 시모가 제 예상보다 훨씬 심한 분이라는 거였어요. 시모 집이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였는데 그게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가깝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 찾아오셨거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예고도 없이 초인종을 누르시는 거예요. 처음엔 반찬을 갖다 주신다거나 뭘 전해줄 게 있다는 핑계를 대셨는데 정작 오셔서 하시는 건 살림 간섭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면서 이건 뭐야? 이런 걸 왜 사 먹어? 옷장을 열어보시면서 옷은 왜 이렇게 많아? 살림은 안 하고. 커튼을 보시면서 이 색깔은 뭐야? 집이 어둡잖아. 사사건건 다 간섭하시면서 하나라도 당신 말을 안 들으면 난리가 났어요. 시모의 진짜 목적은 분명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길을 확실하게 잡아놓는 것.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대놓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새아가가 시어미 말을 안 듣게 생겼네. 시집 왔으면 어른 말을 따라야지. 길을 잡아놔야 해. 너도 그런 줄 알아라.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을 때 기분을 아세요? 길을 잡아놓겠다는 말을 이렇게 태연하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저랑 남편이 각자 일터에 있는 시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엄마가 우리 집에 와 계시는데. 깜짝 놀라서 비밀번호 알려줬어?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경비실 통해서 따졌나 봐요. 나중엔 경비실 통해 연락이 닿아서 어쩔 수 없이 알려드렸다고 하더군요.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어머님 방식대로 정리돼 있고 제가 사둔 식재료 절반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른이고 제 살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다음부턴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전화해서 참다 못해 말했더니 시모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뭐? 시어미한테 말대꾸를 해? 이것 봐라. 시집 와서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그날부터 더 자주 오셨습니다. 기 잡는 게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세게 나오신 거죠? 정말 이해 불가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네 이웃들도 시모의 이런 성격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아유 저 집 아주머니 이 동네에서 유명하지 말 안 통하는 걸로 하시면서 안쓰러운 눈으로 절 보시더라고요. 매번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온 층이 다 들었다네요. 한 번은 시모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윗집에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인터폰을 눌렀대요. 그러자 시모가 인터폰에 대고 남의 집안일에 왜 참견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신 적도 있다네요. 그날 남편이 힘들게 시모를 말렸는데 시모가 너까지 엄마 편이 아니야?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서 우시기 시작했고 남편은 또 흔들렸다고 해요. 전 그런 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시모하고 크게 다툰 적이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은 시모가 제가 사온 이불을 보시더니 이게 뭐야? 솜이 이게 뭔 솜이야? 당장 바꿔! 하시길래 어머니 이건 제가 쓰려고 직접 골라서 산 건데요 했더니 네 눈이 그 모양이니까 살림이 이 꼬라지지? 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 집이에요. 제 집 살림을 제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자 시모가 그 2배로 소리를 지르셨고 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은 후에 문을 잠그니까 그 문을 쾅쾅 두드리기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네. 누가 좀 와봐라 하며 복도에서 난리를 치셨어요. 심할 때는 시누이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시기도 했고요. 남편은요.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완전히 맞서지 못했어요. 저한테는 당신 편이야 걱정 마 하면서도 시모가 난리치거나 울거나 화를 내기 시작하면 곧바로 흔들렸습니다. 엄마도 외로우신 거야. 조금만 참아줘. 그 한마디가 그때는 정말 서운했어요. 그래도 시댁 문제를 빼면 남편은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모 때문에 지칠수록 남편은 제게 더 신경을 써주는 쪽을 택했거든요. 시모가 와서 한바탕 하고 간 날이면 남편이 밤늦게까지 제 옆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화를 내든 울든 끝도 없이 하소연을 하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가끔은 말없이 손만 잡아줄 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위로가 됐어요.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이것저것 말하는 것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나을 때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현관문까지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해줬고 퇴근 시간이면 회사 앞에 와서 기다렸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건물 앞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시모가 또 와서 난리를 피운 날이면 뒤처리를 도맡아서 했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놨습니다. 시모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제 비번 안 알려드릴 거예요. 오실 거면 미리 연락하세요. 하고 말하는 건 남편한테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시모한테 전화가 빗발쳤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시모가 그날 전화를 수십 통 하셨는데 남편이 저한테 오늘은 안 받을 거야 하더라고요. 고작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가 힘들어하면 쉬는 날에 드라이브를 가자며 차키를 들고 나오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바닷가 근처로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남편 나름대로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던 거죠. 자기 어머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걸 아니까 다른 데서라도 채워주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이제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그 모습을 본 제 친구들이 놀랄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처음 소개팅 나왔을 때 구석에서 물만 마시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죠. 웃는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생각할 정도였죠. 직장에서도 남편은 성실한 태도로 인정받았고 저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열심히 일에 집중한 덕분에 승진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좋았던 시기가 그때였어요. 시댁만 빼면 모든 게 좋았고 이 사람이랑 일하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밤에 남편이 자는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을 만나길 정말 잘했다 하고 혼자 중얼거린 적도 있어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팀 회의에서 제가 발언을 하면 반응이 묘하게 시큰둥해졌고 점심시간에 같이 가자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른 핑계를 대면서 빠졌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며 뭔가 수근거리다가 눈이 마주치면 급하게 피하는 일이 잦아졌고요. 특히 이상했던 건 다른 팀 사람들까지 저한테 미묘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들어오다가 절 보더니 조용히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며칠 사이에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이 느낌, 이 분위기 예전에 한번 겪어봐서 알잖아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는 그 느낌. 아, 또 시작인가? 그 생각이 드니까 공포가 먼저 밀려왔어요. 이미 겪어본 사람은 알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걸. 참다 못해 다른 팀에 있는 친한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뭔 소문 도는 거 있어? 솔직하게 말해줘. 동료가 한참을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승진한 게 아부하고 접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돌아. 그리고 사람들 뒷담화를 한다는 소문도 있고. 아부, 접대? 뒷담화요? 황당했어요. 정말 한 번 퍼진 소문이 해명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니. 더욱 미칠 노릇이었죠. 예전에 겪었던 왕따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손이 떨리고 회사 건물이 보이면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게 그때랑 똑같았어요. 대체 누가 이런 말을 퍼뜨리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혔어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여러 동료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추적하다 보니 소문의 시작점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 제가 입사 초부터 밥 사주고 업무 알려주고 실수까지 대신 수습해주면서까지 챙겼던 바로 그 후배. 편의점에서 혼자 삼각김밥 먹고 있던 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먼저 손을 내밀었던 그 신입이 소문의 근원지였습니다. 처음에 동료한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수빈이가? 그 애가?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근데 다른 동료한테 확인해도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전부 같은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수빈이가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어. 수빈이가 흡연실에서 다른 팀 사람한테 그러더라. 증언이 하나둘 모이면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챙긴 사람이 뒤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같은 경험이 떠올라서 서러웠습니다. 이렇게 또 당하는구나. 그것도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수빈이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둘만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했죠. 문을 닫고 마주 앉았는데 수빈이가 뭔가 눈치를 챈 건지 표정이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수빈아, 소문 네가 낸 거 맞아? 맞지? 수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언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 하더라고요. 연기가 어설펐어요. 눈동자가 엄청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동료들한테 받은 카톡 캡처, 다른 팀 사람이 전해준 증언 내용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수빈이가 흡연실에서 한 말, 회식 자리에서 한 말, 다른 팀 후배한테 보낸 메시지까지 하나씩 내밀 때마다 수빈이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수빈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고개를 들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언니 행동 보면 그렇잖아요. 뭐? 잘난 척, 은혜 베풀어주는 척. 사실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 다 알아요. 언니 오지랖이랑 그 척 때문에 옆에 있으면 제가 맨날 부족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다고요. 멍했습니다. 혼자 있던 사람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다가간 건데 처음이라 힘들까봐 제가 더 노력했던 건데 그걸 잘난 척이라고 하다니. 난 네가 힘들어 보여서 그냥 도와준 거야. 내가 예전에 같은 일을 겪어봐서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줘서 나만큼은 너한텐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내 마음을 정말 몰라? 설령 아무리 그렇게 오해했다고 해도 나에 대한 헛소문을 터뜨리는 게 말이 돼? 수빈은 제 말에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언니가 항상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상사들한테 아부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소문 있었고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어요? 그 말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는데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그날부터 회사 가기가 또다시 지옥처럼 괴로워졌어요. 예전 기억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사실은 남편만 알았죠. 남편이 옆에 와서 조용히 안아줬어요. 제가 울면서 있었던 일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수빈이가 소문을 냈다는 사실, 면전에서 제게 했던 말,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는 말 등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가 그땐 정말 큰 위로였거든요.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것, 그게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저한테 힘들면 회사 관두고 쉬어도 돼. 내가 벌잖아 하더라고요. 속이 울렁울렁했지만 그래도 참고 출근을 계속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도망가면 사실이 되니까 버텨야 한다.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 식당 근처에 볼 일이 생겨서 갔어요. 원래는 연락 안 하고 찾아가는 일은 없었는데 그날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였어요.
그런데 골목길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걸 우연히 본 겁니다. 처음엔 동료겠거니 했는데 분명 가까운 사이의 여자였어요. 이 둘의 거리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몇 걸음 더 가까이 갔는데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옆모습이 보였어요. 수빈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는데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이가 제 남편 팔에 매달려서 웃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수빈이한테 배신당해 울고 있을 때 안아줬던 그 남편이 그 입으로 수빈이한테도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데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현관문 앞 거실 바닥에 앉아서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불이 켰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 절 보더니 "뭐야, 왜 여기 앉아 있어?" 하는 거예요.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말투로요.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수빈이랑 언제부터야?"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뭔가 말을 만들어내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잘랐습니다. "오늘 식당 뒷골목에서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걸 봤어. 거짓말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사실대로 말해."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실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에 수빈이가 식당에 혼자 찾아왔다고요. 남편과 수빈이는 그전부터 회사 동료 모임 등에서 서로를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저를 통해서요. 그렇게 남편을 찾아간 수빈이는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 언니한테 서운한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처음엔 정말 그냥 얘기만 들어준 거야. 당신 후배니까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자꾸 찾아오고 울고 의지하니까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뭔 말이야?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 뒤에서 칼을 꽂은 애랑 바람을 피웠다고? 아니, 그 애랑 바람을 피워서 날 나락으로 내몰려고 한 거야? 둘이 합심해서? 남편이 머리를 바닥에 박으면서 "그런 게 아니다. 자기가 미친놈이었다. 정말 잘못했다라고 되풀이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밤새 수빈이한테 당한 이야기라면서 울 때 저를 위로해줬던 그 입으로 수빈이한텐 뭐라고 했을까? "힘들지? 내가 옆에 있을게." 이런 말을 했을까? 같은 위로를 같은 입으로 두 사람한테 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텐 미안하지도 않았니? 나 위로해주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 그거 다 연기였잖아. 남편이 "연기가 아니야. 당신한텐 모든 게 진심이었어. 그래서 미안하지 않았어. 진심이었으니까." 그러는데 헛웃음이 나왔어요. 진심이면서 바람을 피운다니 모순투성이잖아요. "나가. 얼굴 보기 싫어." 남편은 안 나가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울다 지쳐서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깼더니 거실에서 남편이 엎드린 채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같은 집에 있는데 이렇게 먼 사이가 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간 냉전이었어요. 남편이 매일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출근할 때 현관 앞에서 막아서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라고 했고, 한 번은 새벽에 자다 깨니까 남편이 제 옆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선언했어요. 남편이 매달렸지만 소용없었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데 변호사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증거가 되는 게 있으세요?"
하길래 제가 골목에서 봤던 날짜와 상황, 남편이 자백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변호사가 배우자의 자인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하시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위자료 얘기를 꺼냈어요. 다행 중 불행인지 남편은 알겠다며 곧 수긍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알았어, 돈은 줄게. 근데 하나만 부탁할게. 우리 집에는 내가 바람 피운 거 비밀로 해줘. 엄마가 알면 난 정말 끝이야. 알잖아. 시모의 성격을 아니까 이해는 갔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 바람 피운 걸 알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잠시 생각하다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비밀 지켜주는 대신 위자료 더 줘. 남편이 울면서 동의했어요. 합의 금액을 올려서 서류를 작성했고 시댁에는 남편이 알아서 적당히 둘러대기로 했어요. 이혼을 했다고 하든 별거하기로 했다고 하든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또 마주칠 일 없으니 좋았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법원 복도에서 정신 못 차린 남편이 제 뒤를 따라오면서 당신 없으면 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열받던지 그때는 측은함도 안 들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 번호를 삭제했어요. 시댁 연락처도 전부 차단했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서류, 위자료 합의서, 그리고 남편이 우리 집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모아서 전부 봉투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정확히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 정도 생각이었죠. 이혼 후 전 우선 새 집을 구해서 이사했어요. 시댁 근처를 벗어나서 조용한 동네로요. 모든 걸 잊어버리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문제는 회사였어요. 수빈이와 같은 부서였거든요.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 이혼 사실은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수빈이가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수빈이는 아마 그걸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자기가 소문낸 걸 제게 들켰고 남편과 이혼함으로써 바람 피운 것까지 들켰다고 생각했겠죠. 다행히 제가 복수를 하거나 회사에 소문을 낼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가 한 건 딱 하나였어요. 수빈이를 볼 때마다 가만히 바라보는 것. 말도 안 걸고 화도 안 내고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시선만 줬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되 눈은 가만히 수빈이를 봤습니다. 회의실에서 같은 자리에 앉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옆에 앉았고요. 한 번은 탕비실에서 수빈이랑 둘만 마주쳤는데 수빈이가 절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바닥에 물이 쏟아졌는데 수빈이가 허둥지둥 닦으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커피 한 잔 타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게 수빈이한테는 공포였을 거예요. 제가 언제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니까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다음 주일까?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이 그날인가 생각하면서 떨었을 겁니다. 실제로 수빈이 얼굴이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더라고요. 다크서클은 심해지고 회의 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팀원들이 수빈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냐? 라고 물으면 아니요, 괜찮아요 하면서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내지 않는 게 오히려 수빈이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괴롭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터뜨려버리면 한순간이지만 터뜨리지 않으면 그 불안은 끝없이 이어지니까요. 사실 지인을 통해 남편이 여전히 수빈이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상했던 일이라 분노보다는 한심한 마음이 더 컸어요. 저 둘이 알아서 해먹든 말든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다만 언제 어떻게 복수할까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그러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석쯤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보통은 안 받는데 그날따라 거래처 번호인가 싶어서 받았습니다. 야 이년아! 시모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진 모르겠지만 성격은 여전하더군요. 시모는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한다고 번호 바꾸고 잠적하더니 명절이 돼도 전화 한 통이 없어? 예의도 없는 년. 시모는 아직 이혼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모르셨나 본데 저희 이혼했어요. 저 이제 남이에요. 이런 말 들을 입장 아니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너 지금 있는 주소 불러. 니년 머리채를 뽑아놓을 테다. 제 머리채 뽑기 전에 전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시모라면 분명 전 남편한테 따졌을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둘러댔을진 모르겠지만 시모 성격에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아마 남편은 이혼한 거 맞아. 성격 차이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근데 시모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었죠. 며칠 뒤 야근을 마치고 혼자 회사 건물을 나오는데 정문 앞에 사람 셋이 서 있었어요. 시모 시누이 그리고 시모 동생인 이모님 셋이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의 장군들 같더라고요. 시모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역시 단판 지으려고 왔구나. 시모가 절 보자마자 달려와서 팔을 잡았어요. 사실대로 말해. 너 뭔 짓 했지? 그래서 우리 아들 내신 거지? 어머니, 저한테 오실 일 아니에요. 뭐? 잠깐 숨을 골랐어요. 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숨겨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나 저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들으셨어요? 근데 아쉽게도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쪽 귀한 아드님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예요. 그것도 제 회사 후임이랑요.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어머니 쪽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시모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거 들켜서 이혼한 거라니까요. 그게 정말이야? 우리 아들이 정말 바람을 피웠다고? 말도 안 돼. 그 쑥맥이 내가 어떻게... 시누이랑 이모님도 옆에서 솔직하게 말해달라며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셋이 저를 에워싸면서 못 가게 하길래 차라리 오늘이 날이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전부 말했어요. 수빈이라는 제 회사 후배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 어떻게 들켰는지, 그 상간녀가 회사에서 저를 괴롭힌 일 등에 대해서요. 시누이도 이모님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 가방 안에 넣어뒀던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시모가 저를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역시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요. 위자료 합의서를 내밀었어요. 이건 위자료 합의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금액이 처음보다 올라가 있거든요. 남편이 본인의 외도를 시댁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더 주기로 한 거예요. 많이 줬죠? 아마 저한테 이 돈 주고 알거지 됐을 거예요. 시모가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옆에서 같이 들여다보더니 혼란스러워하더군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집엔 비밀로 해줘. 엄마가 알면 난 정말 끝이야. 달라는 대로 돈 더 줄 테니까 제발. 남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모의 표정이 변하는 게 단계별로 보였어요. 충격, 분노, 그리고 배신감. 아들이 바람을 핀 것도 충격인데 그걸 본인한테 숨기려고 돈까지 더 줬다는 사실이 시모한테 더 큰 배신이었던 거예요. 시누이가 녹음을 듣다가 입을 손으로 가리면서 미쳤다, 얘 정말 미쳤다 하더라고요. 이모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나를 속여? 어쩐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더니 이놈이... 저는 곧장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수빈이 이름이랑 사는 동네와 주소를 찾아 적어서 시모한테 건넸습니다. 시모가 메모지를 움켜쥐더니 가자! 하면서 시누이와 이모를 끌고 바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지금 당장 간다! 시모 얼굴이 시뻘개지다 못해 파래졌어요. 시누이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렇게 시모, 시누이, 이모님 그리고 저까지 넷이서 수빈이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수빈이가 살고 있는 원룸 앞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빌라였는데 건물 앞 주차장에는 남편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시모가 그 차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시모 팔을 잡았는데 시모가 뿌리치셨어요. 마침 현관 공동 출입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시모가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모가 더 세게 두드리면서 문 안 열어? 여기 내 아들 있지, 어? 라고 하니까 한참 뒤에 수빈이가 문을 열었는데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굉장히 놀라고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러닝셔츠에 추리닝 바지 차림으로요. 완전히 눌러앉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고 수빈이도 제 얼굴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요? 시모가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개 같은 놈아! 이 한심한 놈아! 손이 올라가더니 남편 뺨을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한 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모가 2대, 3대를 연달아 때리시면서 이 머저리 같은 놈! 꽃뱀한테 돈 뜯기고 위자료 뜯기고 내가 널 이렇게 키웠냐! 라며 울면서 때리셨어요. 수빈이가 놀라서 뒤로 물러나면서 문을 닫으려 했는데 시누이와 이모님이 양쪽에서 막았어요. 이모님이 수빈이한테 이년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도망 못 가! 하면서 팔을 잡았습니다. 시모는 남편 멱살을 잡고 있었고 남편은 맞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고분고분했던 그 모습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맞고만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난장판이 됐어요. 얻어맞던 수빈이는 방 안으로 도망쳐서 문을 잠갔고 시모는 남편을 때리다가 울고 울다가 또 때리고 시누이만이 말렸지만 시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모님은 수빈이 문 앞에서 문 열어 이 도둑년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소리를 들은 옆집 사람들이 복도로 나와서 수빈이의 집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좀 떨어진 곳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마냥 통쾌하다기보다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원했던 건가 싶으면서도 남편 얼굴에서 두려움이 보이는 순간에는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모가 때리다 지쳐서 주저앉으시면서 우시는데 이상하게 시모한테 처음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모가 그 발로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전에 듣기로는 집안 전체가 남편을 한심하게 여겼고 남편은 가족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해요. 하긴 그때 쪽같은 시모라도 이번 일을 그냥 넘기진 않을 테죠. 근데 제 예상보다 시모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모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시모가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수빈이를 찾겠다면서요. 아침부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안내데스크 직원한테 임수빈 그년 어딨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의 남편 꼬셔간 년 어디냐고? 어서 불러내! 여기 다니는 거 다 알아! 단판을 지어야 해. 위자료 내놓던가 무릎 꿇고 빌던가.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산다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다 멈춰서서 쳐다봤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거든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당황하면서 말렸는데도 시모는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결국 보안 요원이 와서 시모를 밖으로 모셨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뒤였어요. 영업지원팀 임수빈 대리가 동료 남편이랑 바람 피웠대? 회사가 들썩였습니다. 좁은 회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흡연실에서 탕비실에서 수빈이 이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 입장에서는 회사에 발을 붙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음날 수빈인 곧장 팀장한테 불려갔어요. 뭔 말이 오갔는진 모르겠지만 나온 뒤 수빈이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점심때부터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랍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상자에 담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옆자리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젓더라고요. 결국 자진 퇴사하게 된 거였죠. 아무한테도 인사를 안 하고 짐 상자 하나 들고 나갔어요. 제 자리 앞을 지나갈 때 잠깐 멈칫했는데 저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었고 복수를 성공시켰죠.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수빈이가 나간 뒤 자리가 비면서 오히려 업무 효율이 좋아졌고 새로 들어온 신입으로 인해 분위기가 괜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수빈이의 외도 상대가 저의 전남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꽤 피곤한 시간이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남편은 다른 지역 작은 식당 주방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어요. 혼자서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그 난리를 쳐서 모두가 알게 된 건데 시모는 아들이 자기를 망신시켰다며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시모는 전남편을 이해해 줄 거예요. 지금은 미워도 자기 아들이니 용서할 수밖에 없겠죠. 남편은 더욱더 강력해진 시모의 그늘 아래 살게 될 거고요. 그렇게 혼자 반성하고 괴로워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가끔 퇴근길에 예전에 남편이 저를 기다리던 회사 앞을 지나치면 잠깐 발걸음이 느려지긴 해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서 있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발걸음을 멈추진 않아요. 잠깐 느려질 뿐 그냥 지나칩니다. 요즘 퇴근하면 수영 갔다가 집에 와서 좋아하는 드라마 틀어놓고 과일 깎아 먹는 게 낙이에요. 조용한 거실에 앉아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데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니까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누가 집으로 쳐들어올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시모 전화에 떨지 않아도 되고 남편 핸드폰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 살고 있는 시간. 가끔 수영장에서 물속에 잠겨 있으면 물밖에 소리가 다 사라지면서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생각해요. 아, 난 이제 괜찮구나. 정말 괜찮구나. 별거 아닌 일상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길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